장인어른이 낡은 회계장부 박스를 제 발치에 던진 순간 저는 그게 마지막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손에 들어보니 묵직하게 무거웠죠. 쓰레기라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 57이고 중견 제조업체 격리부장으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최은희는 55.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어느 날부터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최병수는 83. 2달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실에는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42. 아내가 사업 파트너라며 데려온 남자입니다. 그날은 제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30년 근속 표창을 받고 집에 일찍 들어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 구두가 보였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죠. 저는 인사를 했지만 강민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씻고 나오라고만 했습니다. 씻고 나와 거실 식탁에 앉자마자 아내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뾰족해서 손가락이 찔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밥그릇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30년 표창장을 받고 온 날, 집에서는 이혼 통보를 받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 인생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월급쟁이로만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사업가예요. 민우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생겼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월급쟁이라서 싫었나요? 아내가 사업가가 된 건 저 남자가 뭔가 달콤한 말을 했기 때문이겠죠. 강민우는 제 쪽을 흘끗 보더니 마치 상황 설명을 끝낸 사람처럼 거실 장식장을 구경했습니다. 저의 결혼 사진이 걸린 액자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 집이 이미 남의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인어른 최병수가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평소라면 멍하게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죠. 장인어른은 거실을 둘러보자마자 강민우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당장 나가라. 강민우는 잠깐 굳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저는 은희 씨 사업 파트너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현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우산 끝이 강민우 쪽으로 날아갔고 강민우는 소파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내가 장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치매라서 그래요.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이 집에서는 면죄부였거든요. 장인은 아내 손에 끌리듯 다시 안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장인이 저를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하지만 곧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금 도장 찍으세요. 오늘 끝내요. 저는 한참을 서류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제 이름, 아내 이름, 날짜, 도장 칸, 종이가 아니라 제 삶이 접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았던 마음이 터지기보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더는 지켜야 할 체면도, 더는 붙잡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강민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정리 빨리 하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고,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몇 개, 회사 출근증, 30년 근속표 창장, 30년 결혼이 이것뿐이라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는 현관 쪽에 서 있었고, 강민우는 안방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인이 낡은 회계장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스는 오래된 종이 상자처럼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테이프는 여러 번 붙였다 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인은 박스를 제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박스가 제 발등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순간 발이 저릿했습니다.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쓰레기까지 챙겨가네요. 강민우는 콧방귀를 뀌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박스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쓰레기치고는 너무 무거웠죠. 장인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번호. 저는 놀라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회사 명함이었습니다. 장인 손바닥에 그 명함을 꼭 쥐어드리자 장인이 손을 덮어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려. 꼭 버려라. 그 말이 마치 다른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회계장부 박스를 들고 아파트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버리라는 그 박스가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게 될 증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한번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데도 박스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질문이 뒤늦게 밀려왔죠. 친구 집은 폐가 될까 망설여졌고,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거긴 제가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자리였으니까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격리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의자에 앉아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빈 상자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들이 여러 겹 쌓인 무게였습니다. 저는 박스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쓰레기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죠. 머릿속엔 장인의 눈빛만 반복됐습니다. 안방으로 끌려 들어가며 저를 보던 그 또렷한 시선, 제 손에 명함을 쥐어줄 때의 뜨거운 압력, 그리고 2번이나 같은 말을 한 이유. 버려라. 꼭 버려라. 그 말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암호 같았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또 한 번 바보가 되고, 만약 뭔가가 나오면 저는 더 큰 싸움에 끌려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강민우의 표정이 그랬고, 장인의 눈빛도 그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회계장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2000년, 2005년 모두 손으로 쓴 장부였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정리돼 있었고, 부동산 관련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매입가, 등기일, 월세 수입, 관리비까지요.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평생 모은 재산 관리 장부였습니다. 저는 다음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최근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이 반복됐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적요란에는 은희 사업자금, 은희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시작했다는 화장품 사업에 장인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요. 저는 계속 장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인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한다.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치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했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업이 이상하다는 걸, 강민우가 수상하다는 걸. 저는 박스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장부 아래쪽에 투명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은행거래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 통장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고 입출금 내역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매달 장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됐고 그 돈은 며칠 안에 다시 여러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중에 강민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법인 계좌들도 보였습니다. 뷰티라이프, 글로벌 헬스케어, 드림인베스트먼트, 모두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격리 경험으로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 자금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투자금을 모집해서 돌려막는 구조였습니다. 다단계나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고 멀리 아파트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지켜온 삶이 집에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업가가 된 게 아니라 사기에 연루된 겁니다. 그리고 강민우는 파트너가 아니라 조직의 실행자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장인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기록만 남겼던 겁니다. 치매라는 가면 뒤에서 말이죠.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도별로 쌓고 중요한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30년 격리 업무가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 패턴을 파악하는 눈. 저는 장인이 왜 이 박스를 제게 던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도, 강민우도, 심지어 경찰도 이 장부를 보고 바로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책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장인의 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되뇌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내가 끝냈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제 쪽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 막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이 낡은 회계 장부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책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결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비상용으로 사물함에 넣어뒀던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밤샘 작업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넘겼습니다. 급한 감사 자료 정리가 있어서요. 김 과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김 과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과장은 62, 저보다 5살 많지만 직급은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 실무 경력만큼은 저보다 길었고 특히 부정 회계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회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요. 김 과장은 점심을 먹으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예요. 다단계 판매 조직이거나 투자 사기 조직이거나 돈이 한 곳에 모였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건 추적을 피하려는 겁니다. 받는 계좌들이 법인 명의라면 더 의심스럽죠. 법인은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조직에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장인의 평생 재산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부인 일이시죠?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이런 조직은 문제가 터지면 관련자들 전부 연대 책임으로 묶이거든요. 부장님도 배우자였으니 재산상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혼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장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딸이 무슨 일에 연루되는지.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기록만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 장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으니 장인이 계신 곳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장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장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장인 어른, 저예요. 준혁이요. 장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나? 저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주소를 물었고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1시간 후에 거기서 보자. 장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이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를 예약하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장인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보던 흐릿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인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스 열어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어봤습니다. 장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아볼 줄 알았다. 그래서 너한테 준 거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장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치매 진단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정신이 깨어 있었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희가 작년부터 이상했다.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믿었지. 딸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런데 돈이 계속 나가더라. 1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엔 억 단위까지. 그래서 내가 조사를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뽑고 은희 통장 움직임을 추적했지. 그랬더니 이상한 법인들이 나오더라. 화장품 회사라고 했는데 실체가 없었어. 장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은희는 안 믿어. 강민우란 놈이 뭐라고 세뇌를 시켰는지. 내 말은 안 듣더라. 그래서 차라리 치매인 척했다. 그럼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니까 대신 증거를 모을 시간이 생기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은 혼자서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장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그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너는 회계를 아니까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다. 은희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까지 끌려가면 안 된다. 내 명의로 된 빚이나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명의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장인은 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봐라. 사람은 급하면 배우자 명의를 쓴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했습니다. 로그인하고 제 명의 대출과 보증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한도 가득 나가 있었고 제가 모르는 대출이 2건 있었습니다. 총 5천만 원. 대출 신청일은 3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의 일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신용 정보를 확인한 뒤 저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출 한 번 연체한 적 없고 카드값도 항상 기한 내에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신용정보를 출력했습니다. 증거는 남겨야 했습니다. 장인의 장부처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도용, 부부 재산 분할, 사기 피해 연대 책임, 검색어를 하나씩 쳐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혼했어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책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그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명예 도용을 입증하려면 경찰 신고와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내를 고소해야 했고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어제 그건 생각해봤는데요. 빨리 법률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금융조사과에 제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실제로 불법이라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거든요. 저는 김 과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이혼했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신고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고 수신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급히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카드 연체금이 3천만 원이 넘었고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용카드도 제가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였을 겁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 신용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인의 장부, 신용정보, 내용 증명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명예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금융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부인 측 사기 조직이 적발되면 피해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도 피해자 아닐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부인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이 커요. 투자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면 법적으론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부인이 조직의 실체를 몰랐다고 항변할 여지는 있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박 선생님 명의로 된 채무를 정리하는 겁니다. 명예 도용 입증이 안 되면 전부 박 선생님이 갚아야 해요. 그리고 장인 어르신 재산도 보호해야 하고요. 사기 조직에 넘어간 돈은 회수가 어렵지만 아직 남은 재산은 법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순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 둘째, 채무 이의 제기. 셋째, 장인 재산 보호.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주소를 받아 적고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장인은 2층 병실에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장인은 창가를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작게 웃으셨습니다. 왔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인께 변호사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시작이다. 장인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아직 은희 명의로 넘기지 않았어. 넘기면 저 사기꾼들이 담보로 잡을 게 뻔하니까. 장인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걸어라. 은희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저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인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착해서 내가 걱정이다. 사람은 착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 기록하고 증거 남기고 절차대로 해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말씀이 맞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으로, 법으로,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회사 책상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경찰 신고, 금융회사 이해 제기, 가압류 신청, 추가 증거 수집.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싸움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을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30년 근무하며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명예 도용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담당 형사와 면담이 잡혔습니다. 형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신용정보, 대출 서류, 내용 증명, 그리고 장인의 회계 장부 일부까지요.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단순 명예 도용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일 가능성이 크네요. 부인 측 거래 내역 보니까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예요. 투자금 모집해서 먼저 가입한 사람한테 배당 주고 나중엔 돈이 안 돌아가서 터지는 구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형사 입에서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단 명예 도용 피해는 접수하고 부인 측 사기건은 금융범죄팀으로 이첩할게요. 조사 들어가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자기가 사업가라고 믿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강민우한테 속았다는 걸 모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장인께 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인의 재산이 사기 조직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명, 자료가 충분하네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오자 김 과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부장님, 금융감독원 사이트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과장은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불법 다단계 건강식품 업체 적발, 피해액 100억 원 추정. 기사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법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장인 장부에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공범들은 수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조직이에요.
부인분 거래 내역에 나온 법인이 바로 거기 연결돼 있어요. 지금 관련자들 전부 추적 중입니다. 부인분한테도 곧 연락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겁니다. 아내는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명의 도용건도 함께 조사될 겁니다. 저녁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경찰이 전화했어. 조사 나오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신고했어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신고를 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5천만 원 빚이 생겼더라고요. 카드 연체도 3천만 원이고요. 당신이 한 거 맞죠? 아내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나도 몰랐어. 민우 씨가 투자하면 큰 수익 난다고 했어. 나는 당신 명에 잠깐 빌린 것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기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민우 씨는 사기꾼이에요. 글로벌 헬스케어 뉴스 봤죠? 당신이 투자한 회사 다 엮여 있어요.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일에 관여 안 할 겁니다. 경찰 조사 잘 받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만든 빚은 명예 도용으로 신고했으니 당신이 책임지셔야 해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매정하네.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정한 건 당신이에요. 제 명예 도용하고 장인 재산 빼돌리고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게 당신이잖아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병원으로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불은 어두웠고 장인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왔나?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신고, 가압류 신청, 뉴스 기사, 아내의 전화까지요. 장인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장인은 침대 옆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은희와 강민우 통화 녹음이다. 내가 몰래 녹음했지. 여기 들어보면 은희가 알고도 한 건지 정말 속은 건지 알 수 있을 거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은희를 미워하든 용서하든 그건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말씀이 맞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 이번에 투자자 몇 명 더 모으면 우리 목표 달성이에요. 남편 명의로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죠.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준혁이 출장 가면 그때 서류 처리할게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하는 걸, 사기 구조를 말이죠.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저는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이 되면 숙소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이고 제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부동산은 이제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즉시 장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내 재산은 지켜졌구나. 그런데 장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병문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은 고맙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장인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은 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고생이 많다. 내 딸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이기도 해요. 장인은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희가 어릴 때는 참 착한 애였어.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없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더라. 장인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후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졌다는 것. 남들은 사업하고 돈 버는데 자기만 월급쟁이 아내로 사는 게 답답했다는 것.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 기회를 찾아다녔다는 것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몰랐을 뿐이죠. 장인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쉽게 줬나 싶다. 딸이 원한다고 계속 줬더니 돈이 쉽게 구해지는 줄 알았나 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상하다는 거요. 장인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나. 은희가 1,000,000원을 달라고 했어. 화장품, 재고 사야 한다고. 그래서 줬지.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1,000,000원을 달라는 거야. 이번엔 사무실 보증금이라고.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은희 통장을 확인해봤어. 그랬더니 돈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더라.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어. 그때부터 내가 조사를 시작한 거지. 장인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희를 믿고 싶었다. 설마 내 딸이 사기에 가담했을까 싶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강민우를 만나러 갔지. 사무실이라는 데 찾아갔더니 허름한 오피스텔이더라. 직원도 몇 명 없고 제품도 제대로 없었어. 그때 확신했지. 이건 사기다. 그래서 내가 녹음을 시작한 거야. 은희 전화 통화할 때, 강민우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켜뒀어.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은희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은 딸을 구하려고 혼자서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제게 장부를 주신 이유도 그래서예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는 회계를 아니까 증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어. 하지만 너까지 끌려가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이 일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는 장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경찰 조사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까지요. 장인은 담담하게 들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장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착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니야. 다만 세상이 생각보다 험하다는 걸 이제 안 거지. 앞으로는 내 자신을 먼저 지켜라.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장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착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저를 속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가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장인이 준 USB를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네요.
부인분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명의 도용건은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형사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무너졌지만 아직 서 있는 사람,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장인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강민우 잡혔습니다. 이제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장인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구나.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마무리. 그 단어가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싸움의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아내가 처벌받는 것일까요? 제 명의가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제 삶을 되찾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강민우가 검거된 뒤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 금융조사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뉴스에도 몇 차례 보도됐습니다. 건강식품 투자 사기 조직 검거, 피해자 100여 명, 피해액 150억 원 추정.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대한 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에서 제게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공가를 내고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조사실은 법원보다 더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젊은 여성이었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장인의 회계 장부, 제 명의 대출 서류, 신용정보, 녹음 파일까지요.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아주 체계적이네요. 직업이 격리시라서 그런가 봅니다. 검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이 사기 조직에 가담한 걸 언제 아셨는지, 명예 도용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지, 장인께서 녹음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저는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범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강민우한테 속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은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도, 제 명의를 도용하는 것도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판단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검사는 제 답변을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2차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내는 멈춰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몰랐어. 민우 씨가 다 속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파일 들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부인,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저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 끝날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사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부장님 배우자 분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고 이미 이혼 절차도 마쳤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장님 경력이나 업무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언론에 나가거나 하면 홍보팀과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그날 저는 김 과장과 퇴근길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김 과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제대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명예 도용 신고한 것도 증거 정리한 것도 다 잘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격리 생활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숫자와 증거만큼은 확실히 정리할 줄 아니까요. 김 과장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명의로 나간 대출건, 명예 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채무 면제 처리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연체 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면제되는 거예요. 형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금융회사도 이해 없이 받아들였어요. 다만 신용등급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카드비, 모두 사라진 겁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는데 이제 지켜낸 겁니다. 김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정말 잘 됐네요. 이제 한 곱이 넘기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병원으로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장인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여위셨지만 눈빛은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명의 빚이 모두 면제됐다고요. 장인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 거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장부를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증거도 없이 끌려갔을 겁니다. 장인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잘한 거다. 나는 그냥 장부만 넘겼을 뿐이야. 정리하고, 신고하고, 증거 만든 건 다 내 힘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인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해라. 30년 격리 경험도 있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병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를 보지 않고 제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예 도용건이 해결된 뒤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검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기방조 민명의 도용 사건 공판 증인 출석 요청. 날짜는 2주 뒤였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부장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읽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장님은 피해자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질문을 받을지, 아내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볼지,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증인 대기실에서 호명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법정 사무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고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었고 왼쪽에는 검사가, 오른쪽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판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부부였습니다. 현재는 이혼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에게 질문 기회를 넘겼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사기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회계 장부를 통해 작년 말쯤 의심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 녹음 파일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알게 됐습니다. 총 5천만 원의 대출이 제 명의로 시행됐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증인 명의 대출 서류와 신용정보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인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사기 조직의 실체를 알고 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투자 구조가 이상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기라는 걸 알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즉, 피고인도 어느 정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에 있습니다. 증인은 추측이 아닌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의를 인정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했고 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겁게 처벌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인 진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법정 문이 열리며 아내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증언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진술해 주셔서 피고인 측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언젠가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해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증인으로 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형을 받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일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재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생했다. 법정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장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법이 판단할 거야. 너는 내 인생 다시 사는데 집중해라. 저는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격리부 업무가 바쁜 시기였고 결산 준비로 야근도 잦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김 과장은 제 옆에서 묵묵히 일을 도와줬고 다른 동료들도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평소처럼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김 과장이 소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승낙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 과장은 소주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짐을 내려놓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부장님은 이제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내 생각에, 빚 생각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명예 도용건은 해결됐고, 장인의 재산도 보호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건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재혼이나 이런 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일단 혼자 사는 것부터 배워야죠. 30년 동안 누군가와 살았으니 혼자 사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과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좋은 분 만나시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인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며칠 뒤 장인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회사를 나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의사와 간호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저는 사위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고령에다 기저질환도 있으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빴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예요. 준혁이에요. 장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인은 힘을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 딸 때문에 고생 많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장부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끝까지 당했을 거예요. 장인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너는 착한 놈이다. 착해서 걱정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거든. 저는 장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당하지는 않을게요.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장인은 만족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희를 원망하지 마라. 그 애도 욕심이 과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새 장인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새벽이 되자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 장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장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장인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딸보다 사위를 선택하셨고 재산보다 진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장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간호사가 들어와 절차를 안내했고 저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몇몇 지인들과 제 회사 동료들, 그리고 김 과장이 와주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라 외출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위이지만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이 좋은 분이셨다고, 편히 쉬실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장인을 모셨습니다. 조용한 곳이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장인은 떠났지만 장인이 남긴 가르침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당하지 마라. 증거를 남기고 기록하고 진실을 지켜라.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빚 문제, 사기 사건, 그리고 장인의 병환까지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끝나면 저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을 보냈다. 슬프지만 감사하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을 쓰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의금을 보내왔고 동료들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 과장은 제 업무를 나눠 맡아주며 쉬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일을 하면 그나마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고 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일, 그게 제게는 치유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통지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형을 받든 이 긴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표에 표시를 하고 그날은 오전 반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판결 전날 밤, 저는 장인이 남기신 회계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고 장인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입과 지출,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아내에게 빠져나간 돈의 흐름까지. 장인은 이 모든 걸 혼자 기록하셨습니다. 치매라는 가면 뒤에서 말이죠. 저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장인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숫자는 진실을 말한다. 너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 날 오후 저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417호 법정 앞에는 이미 몇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변호사, 그리고 아내. 아내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은희에 대한 사기방조 민명의 도용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강민우가 운영하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3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방조자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고 일부는 강민우에게 속았을 가능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고 배우자에 대한 명예 도용건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행유예,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빚도 없고 명의도 깨끗하고 장인의 재산도 지켜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결 결과를 전했습니다.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부장님.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한잔하시죠.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하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곳, 앞으로도 계속 다닐 곳, 제 삶의 중심이었던 곳.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에 나왔다고요. 동료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부장님도 좀 쉬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요. 저는 이제 그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과 소주를 마시며 저는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요. 증거를 남기고, 기록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명한 사람이 되면 돼요. 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 그게 제 목표예요. 앞으로는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인생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30년 경력의 성실한 성격이면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더 일할 생각이에요. 이 회사가 제게는 가족 같으니까요. 김 과장도 웃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정년까지 일하시죠.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판결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전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펼쳐 읽고 천천히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편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아내 측 변호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피고인 최은희가 출소 후 박준혁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사과의 기회를 달라는 것,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야 하나? 아직 만날 준비가 됐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세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고, 아직 아니면 시간을 두세요. 누가 뭐래도 부장님 인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생각한 끝에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겠다고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개된 장소가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오피스텔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 근처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앨범, 여행 기념품, 아내가 준 선물들. 저는 그것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이웃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위도 아닌 그냥 박준혁으로요. 그 생각이 외롭기보다는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내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차분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만나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관련 서류예요. 변호사랑 정리했어요. 제가 가질 건 거의 없어요. 피해자들 배상하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은 대부분 압류됐고 남은 건 소에게 예금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더 요구할 것도 없네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혁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당신한테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하셨어요. 딸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일도 찾아보고요. 당신한테 갚을 수는 없지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이제 당신 일에 관여 안 할 겁니다. 각자 길을 가는 거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아내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30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요. 아내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30년 격리 경험을 나누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올해 우수 직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30년 근속에다 업무 성과도 좋으시고 후배 양성에도 기여하셔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포상이라니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인사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대단하죠. 개인 사정이 어려워도 회사 일은 흔들림 없이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프로예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뿌듯했습니다. 보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사장님으로부터 상패를 받았습니다. 30년 근속 우수 직원. 무거운 상패였습니다. 무게만큼 의미도 컸습니다. 사장님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회사가 유지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김 과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보상식 후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부장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이렇게 상 받으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김 과장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진짜 행복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인의 글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셨던 편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의 또렷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하지만 너 아니면 은희를 구할 사람이 없었어. 내가 증거를 정리하고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은희가 최소한의 처벌로 끝날 수 있었다. 고맙다. 너는 내 딸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 이제 너는 자유롭다. 더 이상 우리 가족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숫자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착한 사람이다. 그 착함을 잃지 말고 다만 현명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언젠가 은희를 용서해줘라. 그 애도 욕심이 과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내가 용서해줘야 그 애도 다시 살 수 있을 거다. 고맙다, 준혁아. 그리고 행복해라. 장인 최병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딸보다 사위를 선택하셨고 진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할 겁니다. 평생 간직할 겁니다. 장인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말에 저는 장인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사 들고 갔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 어른, 편지 잘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은희도 언젠가 용서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장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새로운 책을 사고 싶었습니다. 경영서적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을 집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책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책을 덮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장인어른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근무하며 처음으로 회사 생활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도 능숙하게 처리했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과장은 제 옆에서 늘 든든한 동료로 함께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회사 동호회였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고 그저 현재를 함께 즐겼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5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경.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경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등산을 시작했고 이제는 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 이제는 괜찮아졌다는 것까지요. 정미경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등산만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정미경은 조급하지 않았고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정미경과 함께 있으면 편했고 웃음이 많아졌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이게 사랑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경과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다시 시작할 생각 있으세요? 결혼 같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급하지 않게요. 정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천천히 가면 되죠.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박 부장, 내년에 이사로 승진 예정이에요. 30년 근속에 업무 능력도 출중하고 후배들 평가도 좋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요? 제가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박 부장님 같은 분이 회사 중심이 되어야 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장님. 아니, 이사님. 그날 저녁 김 과장과 등산 모임 사람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정미경도 함께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줬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김 과장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죠. 건배합시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인 생각이 났습니다.
장인께서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약속 지켰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희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혁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보람 있어요. 언젠가 제대로 사과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봉사활동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미움도 원망도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정미경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미경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미경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정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요.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행복하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한다. 이게 내가 찾은 삶의 방식이다. 그 문장을 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격리 생활, 이혼, 사기 사건, 명예 도용, 장인의 죽음,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회사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미경과의 시간도, 모든 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58. 이제 이사가 될 사람.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